한 번뿐인 인생, 성장과 풍요를 꿈꾸는 책소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일본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는 특별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단지 사고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 책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쾌하게 풀어내 줍니다. 옹기니의 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당연히 돈이라는 대답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부를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삶을 위해 심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는 당연히 돈이라는 대답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부를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삶을 위해 심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운 좋은 일본 최고의 백만장자이며 최고 납세자로 꼽힌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고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은 아니었지만 주위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제치고 수백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운의 파동이 발산되어 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다. 운 좋은 부자들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노력이란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힘으로 정신적 만족이라는 충족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활력에 찬 생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신이 제공한 힘 또는 기술에 대한 보답만 돌아올 뿐이다.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왠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의 몸에서는 생체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것이 부와 연결된다. 부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흔히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돈이란 자기가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왠지 모르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즉 생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의 공감대에 바탕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격 형성은 노력을 통해서는 갖추기 어렵다. 일을 즐길 줄 아는 마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즐거운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 바로 일에 대한 즐거움과 여유로운 마음을 갖추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또한 천회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의 법칙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가 즐거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과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항상 소중한 것이 인생이다. 또한 노력에 따른 결과는 작은 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일을 즐기며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아니, 파랑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여유로운 마음이 파랑새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 찾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를 만들어준다. 2004년 4월 이정한. 차례 옹기니의 글. 1.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웃음은 삶의 가치를 바꾼다.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라.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라.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독서를 즐겨라. 2.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라. 말은 큰 힘을 갖고 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라.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반드시 성공하는 천회의 법칙. 3.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 성공을 바란다면 노력하지 마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라.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라. 소리내어 행복을 불러들여라. 4.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가르쳐주라. 지혜를 나누어주는 균형의 법칙. 외부에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라. 운 좋은 사람은 부탁도 많이 받는다. 무능력한 사람이 성공한다. 5.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인생의 반성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실패를 해도 즐거운 인생.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라. 성공의 파동에 영향을 받아라. 1.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웃음은 삶의 가치를 바꾼다. 세상은 단순하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은 단순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제 숨을 쉬는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세상이 단순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나 될까? 그 10명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른바 부자라고 불린다. 제자라고는 하지만 내게서 일에 관한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배운 사람들은 아니다. 내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은 단순하다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해하려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듯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 제자들은 나를 믿어주었다. 그들에게 내가 늘 얘기한 것이 바로 세상은 단순하다는 사실이다. 좀 더 얘기를 진전시켜보자. 모든 바람은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돈을 통해 이루어진 바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일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행복을 위해서는 돈 말고도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바람이 충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다. 단, 자칫 오판하게 되면 단점이 증가함으로써 결국에는 기분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누구나 가급적 기분 나쁜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인생이란 정말 답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절망적인 인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해서 살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나는 한약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손님들 중에도 왠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런 상대에게 다음과 같이 잘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 즉, 기분 나쁜 손님이지만 물건을 팔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꼭 참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된다. 나는 부자이니까. 부자인 덕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얼마나 단순한가.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웃음. 나는 부자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웃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은 상대하지 말고 그 밖에 보통 손님들은 웃는 얼굴로 접대한다. 웃는 얼굴로 접대하면 손님은 반드시 기분이 좋아진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 그냥 웃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좀 더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웃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즐거움을 안겨줄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상도 껑충 뛸 것이다. 자기 자신도 즐겁고 매상도 올라간다면 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 웃는 얼굴이 있다. 음식점이든 야채 가게이든 손님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찾아온다. 그런데 가게의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렇다고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얼굴 가득 미소를 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속이려 해도 즉시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내 얼굴이 코미디언으로 보입니까?
이처럼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면 장사꾼으로서는 실격이다.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즐거움을 손님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순간 매상이 껑충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웃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발상을 할 수 없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꾼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마련이다. 이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 또한 가능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거래처와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이 직장인으로서의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상사나 거래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 웃음이다. 항상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진심이 깃들여진 밝은 얼굴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절로 사라진다. 웃는 얼굴이 모든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방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뀐다. 한번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웃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웃는 얼굴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만 내린 축복이다. 웃는 사람은 실제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웃음이 왜 생기며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러나 웃음의 건강 효과에 대해 밝혀진 과학적 지식은 아직 미미하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 표현 능력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은 더없이 삭막할 것이며 모두가 정신병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미국에선 많이 웃는 사람에게서 심장병 발병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등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 등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심장을 상하게 한다. 반면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이 심장병이 적게 생기는 이유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해 심장마비 같은 돌연사와 암도 예방해준다.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박사에 따르면 한 번 웃는 것은 에어로빅 운동을 5분 동안 한 것과 같으며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격렬하게 노를 저은 운동량과 같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라. 일을 놀이라고 생각하라.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한다.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고통스러운 체험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수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동시에 수행을 쌓고 있다. 이런 방식을 유행이라고 부른다. 모든 수행은 놀이라는 의미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현상은 수행이고 놀이다. 노는 것을 주체로 삼는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나 가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행동한다.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눈꼬리를 치켜뜨며 화를 낸다. 이를 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믿어라. 내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다고 앞에서 소개했다. 그들은 저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들 회사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직원들과 내 제자들 간에는 회사 조직상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 나와 내 제자들 사이에도 물론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대사장이다. 내 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매우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나를 향해 고든 자세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머리를 숙이는 대상은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뿐이다. 즉 신경을 쓰거나 머리를 숙이는 대상은 고객뿐이다. 고객이 아닌 나를 상대로 신경을 쓰거나 머리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다. 내게 신경을 쓰는 것만큼 쓸데없는 낭비는 없기 때문이다. 내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 따라서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실적도 올라간다. 재미있는 점은 내 얼굴을 보면 모두가 손뼉을 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눈꼬리를 치켜뜨고 화를 낸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내게 꾸중을 듣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어차피 일은 잘 풀릴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일이 잘 될 것인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혹시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며 쓸데없이 화를 낸다. 화를 내면 인상이 바뀐다. 화를 내는데도 인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면 미간에 주름이 많고 눈과 눈 사이가 좁다. 또한 입끝이 팔자로 처져 있다. 이는 인생을 최악으로 만드는 인상, 즉 불행으로 이끄는 인상이다. 눈과 눈 사이, 즉 미간 한가운데에는 제3의 눈이라는 마음의 눈이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이 제3의 눈은 이 세상의 중요한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미간을 자주 찌푸리면 얼굴 주름이 좌우에서 몰려와 제3의 눈이 닫혀버린다. 그 결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결코 샘솟지 않는다. 나는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다. 이 같은 인상을 유지하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제3의 눈에 더해 입술 양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인상은 운세를 좋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라. 성공의 비결은 즐거운 생활. 웃는 얼굴이 자리를 잡으면 주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사라지고 매상이 올라가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사랑을 한다. 즐거운 생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즐거운 생활을 목표로 살면 세상이 사뭇 다르게 보인다.
예를 들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사원 전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원들은 정말 행복해진다. 내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다고 앞에서 소개했다.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내용은 경영의 노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그들도 내 말을 즉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실천한 결과 회사의 매출이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성공을 위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태도다. 자존심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사람은 자존심을 통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실감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란 없다. 예를 들어 사장이 평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했다고 하자.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작년을 웃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사원은 즉시 자존심이 충족될 것이다. 그래, 나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야. 이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행동이다. 사람은 바로 이 자존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강탈하려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한심한 행동은 없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성공하려면 즐거운 생활을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했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어떻게든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 칭찬을 받은 상대방은 당연히 즐거워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즐거워할 수 있는 칭찬을 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반면에 상대방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칭찬은 의미가 없다.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고액 납세자 순위 명단에 줄곧 이름 석자를 올릴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훨씬 더 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되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즐거워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칭찬하기도 쉬워졌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용이해졌다. 자신의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단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운전기사를 둔 벤츠를 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따뜻하게 한마디만 건네면 된다.
자네는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 결과 운전기사는 곧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즉,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운전기사의 자존심을 단단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운전기사가 딸린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이니까 성공한 인물이야. 이는 자신의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운전기사를 칭찬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결코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독서를 즐겨라. 독서를 즐기는 사람만 책을 읽는다. 공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능률이 오른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좋은 공부는 독서다. 폭넓은 분야의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단 책을 읽는 것이 고통이라면 굳이 독서를 할 필요는 없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만 책을 읽는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도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사회로 나온 뒤에는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공부란 곧 행복의 키워드인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술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머릿속에 소주와 된장밖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우아한 칵테일을 만들 수 없다. 독서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칵테일을 아이디어로 채워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한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조합을 이룬 결과로 나타난다. 아이디어란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의 양과 비례한다. 머릿속에 재료가 없으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아이디어는 풍부해진다.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지만 아이디어는 신의 능력이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신이 이들 재료를 바탕으로 삼아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주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낳으려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로 역사소설을 권한다. 그리고 역사소설을 읽을 때는 특히 등장인물의 죽음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이 마지막에는 죽게 마련이다. 하지만 운이 강한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역사소설을 통해서 배울 점은 매우 많다. 역사상의 인물들을 다룬 이야기는 아이디어의 창고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낳는 머릿속의 재료란 대체 어떤 것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소주나 된장, 칵테일이라는 음식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정식이나 화학기호는 일종의 광물, 즉 먹을 수 없는 돌이나 금속과도 같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낳는 재료는 광물이 아니라 유기물에 해당하는 음식이다.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광물뿐이라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업이나 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물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용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 수업이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 등이다. 이 같은 수업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면 도쿄 대학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V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독서는 공부가 되지만 TV 시청은 그렇지 않다. TV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없다. TV 정보는 공짜이기 때문이다. 공짜로 손에 넣은 정보는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정보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로에 제로를 아무리 더해도 결국 제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TV 시청은 시간 낭비라는 사실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TV뿐 아니라 공짜로 얻은 책 또한 가치가 없다. 물론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어딘가에 써먹을 요량이라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구입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지식은 정녕 피와 살이 될 수 없다. 어쨌든 최근 들어 독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지 모른다.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를 머릿속에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책 읽기를 선호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만이 많은 책을 읽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커다란 격차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시기다. 2.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라. 말은 큰 힘을 갖고 있다. 마음의 크기는 컵 한 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인간만이 마음이라는 불가사의한 존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태도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얼마나 거대한 것일까? 마음은 인간으로서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는 거대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마음은 인간의 육체보다 클 수 없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간장, 신장 등 다양한 장기가 있다. 이들 장기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몸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마음만이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음의 크기는 컵 한 개 정도다. 그 컵 안에는 물이 들어있다. 이 물이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성격이나 인간성은 이 물에 따라 결정된다. 맑은 물인지 아니면 흙탕물인지 마음에 액기 쓰인 물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맑은 물이 들어있는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간성은 푸른 하늘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흐린 물이 들어있는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물과 마찬가지로 어둡고 혼탁하다. 마음속에 깨끗한 물을 담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은 혼탁하다.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에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혼탁한 물은 지금껏 자신이 한 말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나 포기나 질투 같은 말이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어. 아, 정말 돈을 벌고 싶어.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핀잔을 듣는 경우도 많다.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번에도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면 마음의 물은 점차 흐려진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맑은 물이 가득 들어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한 말,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바로 이 컵에 떨어지는 또 다른 물이다. 이 같은 물이 유입되면 컵 안의 물은 당연히 넘치게 된다. 이렇게 넘쳐 흐르는 물이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표현한다. 넘쳐 흐르는 물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언어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컵 안의 물이 더러워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넘쳐 흐르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다. 만일 불쾌라는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는 컵을 가지고 있다면 넘쳐 흐르는 물 또한 불쾌한 것이 된다. 그런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없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려면 먼저 그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한다.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깨끗한 물의 유입이다.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맑은 물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더러운 물이 넘친다. 이는 컵 안에 이미 존재하던 물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맑은 물을 계속 유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컵 안은 맑은 물로 바뀐다. 그런데 맑은 물이란 대체 어떤 물을 가리키는 것일까? 말이 가장 중요하다. 컵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어도 맑은 물을 계속 유입하면 컵 안은 마침내 깨끗해진다. 중요한 것은 컵에 유입하는 맑은 물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물은 말이다. 맑은 말을 한 방울씩 참을성 있게 유입하는 것, 즉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말은 매우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 흔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결정지을 정도다. 지구상에서 말을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말의 힘과 그 말을 사용하는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와 석가다.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뜻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말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라.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진다. 말은 신이 사람에게만 부여한 위대한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낳은 최고의 걸작이야말로 웃음이다. 지구상에서 웃을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뿐이다. 웃음은 말을 부여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웃음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또한 기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머는 신이 창출한 최고의 능력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머라는 위대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유머를 통해 창출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마음의 컵에 유입되는 물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컵 안을 맑은 물로 채우려면 평소 입에 담는 말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거친 말을 사용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온 사람은 늘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말을 자주 한다. 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더러운 물을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컵 안의 물은 점점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긍정적인 말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나쁜 일이 발생할 전제 조건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요컨대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미리 걱정을 해버리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 충격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걱정이야. 사람은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스스로 찾아내어 쓸데없이 고민한다. 더구나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말로 표현한다. 그 말은 더러운 물이 되어 마음의 컵에 유입되기 때문에 컵 안의 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맑아질 수 없다. 즉,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맑은 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사용해보자. 이 말이 컵 안에 유입되는 맑은 물에 해당한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면 컵 안의 물은 점차 투명해진다. 그러다가 결국 컵은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은 행복한 표정으로 바뀐다. 말은 에너지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행복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 고마운 일이 찾아온다. 더구나 연못에 덜을 던지면 만들어지는 파문처럼 몇 배나 거대해진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처음에 던진 돌의 크기, 즉 처음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 개의 돌이 하나의 파문을 만든 뒤에 사라져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개의 돌이 만든 파문은 점차 그 반경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모습을 형성한 뒤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말을 하는 타이밍. 나는 행복해. 언제라도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든 그저 문득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그냥 중얼거린다. 나는 행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쑥스러우니까 혼자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혀 쑥스러울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혼자 있을 때 해보면 된다. 혼자 있을 때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입버릇이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올 뿐이다. 사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어색해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입버릇으로 만들면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머리가 알아서 상황을 맞춘다. 재미있는 점은 나는 행복해를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왜 행복한지 그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비밀은 사람의 머리에 감추어져 있다. 아무런 맥락 없이 말을 하면 사람의 사고회로는 창난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창난 현상을 멈추기 위해 머리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몸이 왜 나는 행복해라는 말을 한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다. 사람의 머리는 공회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맞추려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행복한 이유를 자유롭게 찾아내서 입 밖으로 표현하게 만든다. 그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나는 행복해. 주변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힐난할지도 모른다. 이런 비난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저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된다. 한편 나는 행복해 라는 말과 대치되는 것이 한숨이다. 한숨을 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다. 아울러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숨이 가장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말고 즉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된다. 이로써 한숨의 나쁜 부분이 점차 엷어지고 행복감이 두터워질 수 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따라서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평범하고 단순하다. 나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든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요금이 비싼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산의 진미를 맛볼 때만 행복을 느끼는 듯하다. 나도 가끔은 풀코스 프랑스 요리나 고급 생선회를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호사는 연례 행사에 가깝다. 평소 내가 즐기는 음식은 고등어 자반이나 된장국이다. 그리고 여행을 가면 주로 민박집에서 묵는다. 그래도 나는 커다란 행복을 느낀다. 어떤 대상에서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신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어떤 대상에서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점차 단순한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이끌린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체로 인생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말하라. 나는 행복해. 이 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한 뒤에 이어져야 하는 말이 있다.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말 또한 입버릇으로 만들자.
주변 사람들은 꽤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빈정거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잖아 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러나 이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게 되면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뀐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경험은 있나?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극적 행동적인 인물로 바뀐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 저 친구 요즘 많이 변했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다. 나는 풍족해 라고 말하면 풍부한 지혜가 떠오른다. 성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한낱 꿈으로 끝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무엇보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이다.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다. 나는 풍족해. 이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풍부한 지혜가 계속 솟아난다. 풍부한 지혜를 바꾸어 말한다면 커다란 기회다. 즉 기회에 다가갈 수 있는 나는 행복해 라는 말과 같은 작용이 있다. 나는 풍족해 라는 말을 통해 풍부한 지혜를 갖추게 되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사용해 그 기회를 붙잡는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내 집을 갖고 싶으면 먼저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한다. 얼마 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반드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풍족해 라고 말하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집을 구입하게 된다. 그건 그렇고 집을 원하는 경우에 왜 갑자기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는다. 나는 행복해.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풍족해.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면 마침내 원하던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그때 당신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멋진 집을 구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세상에 감사하는 이 말을 나는 가장 먼저 사용한다. 즉, 처음부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고 미리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말로 표현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말 한마디를 더 소개해보자.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집을 원할 때는 가장 먼저
멋진 집을 구입했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미리 생각하라고 설명했다. 이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고맙다는 마음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 재미있게도 그 다음부터 정말 고마운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한다. 고마운 일이 있은 다음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먼저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말로 표현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직장인이라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말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밖에서 진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된 방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어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해 라고 말로 표현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반드시 성공하는 1000회의 법칙. 몇 번이나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지금껏 마음의 컵에 들어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물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서의 물은 곧 말에 해당한다. 나는 행복해.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나는 풍족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이 같은 말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들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횟수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표현해야 좋을까? 그 수는 1000번이다. 1000이라는 숫자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깃들여 있다. 불가에서는 소원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1000배를 올린다. 이를 3번 거듭하면 3000배라고 하여 가장 정성이 깃들여진 행동으로 간주한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묘한 힘이 깃들여 있다. 어떤 일이든 1000번을 되풀이하면 반드시 순조로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1000회의 법칙도 같은 의미다. 재미있는 점은 무슨 일이든 1000번을 반복하면 신이 힘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1000번 이상 표현하면 다양한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찾아온다. 저항이 강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1000번이다. 이윽고 눈앞에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어.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야. 이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로 표현하는 횟수가 1000번을 넘으면 눈앞으로 다가온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 괜히 혼잣말로 중얼거리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시선은 무시하면 된다. 물체가 움직일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상상해보자. 그렇게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진하는 힘에 대해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밀어 올린다. 이는 비행기뿐 아니라 모든 물체에 적용할 수 있다.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 맞바람 같은 저항에 떠밀린다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몸은 높이 떠오른다. 반면에 저항이 두렵다고 엔진의 힘을 약화시키면 속도가 떨어지면서 추락한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쑥스러워하거나 화낼 필요는 없다. 여러분에게 향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공기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을 더 높이 뛰어 올릴 테니까 말이다. 컵 안의 물이 맑아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인기 여가수가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질투를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어 크게 성장했다. 질투라는 저항을 이용해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저항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질투를 받더라도, 비웃음을 사더라도,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을 받더라도 결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같은 힘은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반복하자. 그 결과 언젠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여러분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세상에 녹아들 것이다. 이때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정도 반복한 시기에 해당한다. 마음의 컵을 생각해보자. 혼잣말을 1000번 이상 되풀이한 여러분의 마음의 컵은 완전히 맑아진다. 맑은 물이 들어있는 그 컵에 계속 맑은 물을 유입하면 컵에서 흘러넘치는 물은 언제부터인가 맑은 물로 바뀐다. 이것이 천회의 법칙이다. 1000번을 반복해 컵 안의 물이 완전히 맑아지면 이제는 가끔씩 맑은 물을 유입하기만 하면 된다. 설사 더러운 물이 유입된다고 해도 가끔씩 맑은 물을 다시 유입하는 것만으로 원래의 맑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해서는 안 된다. 맑은 마음의 물로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 1000번을 되풀이하는 거야. 이렇게 1000번을 의식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노력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천혜의 법칙은 자신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는 20년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편하게 돈을 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행복을 붙잡으려면 땀 흘려 노력해야 한다. 노력과 성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알기 쉽게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미 이해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으로서 매출을 5배가량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5배, 10배, 100배,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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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배,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이 말을 1000번 반복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매출을 5배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돼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혜를 짜고 있고 사원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다시 5배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그리고 5배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5배로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매출을 5배 정도 늘린 회사가 있다면 이는 5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5배 더 열심히 일해서 5배의 이익을 올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 40시간씩 일해야 한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 다음 날도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의 양을 보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도 다음과 같이 사원들을 격려하는 사장이 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무조건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고생담을 늘어놓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고생과 성공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억지로 연결을 지어 말한 탓에 그릇된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말았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얻어맞으며 기술을 익힌 석공이 우연한 기회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 그가 돈을 번 것은 스승에게서 독립해 일하다가 돌을 쌓아두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한 땅값이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석공은 자신이 힘든 수업을 견뎌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역설한다. 고통스런 수업과 땅값 상승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다. 지금까지 사이토 히토리님의 유쾌한 삶, 부유한 삶의 성공법을 읽어드렸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그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길 바라며 우리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